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방금 인터뷰 마치고 이슈 오도독 다시 만나게 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층 로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공중파 라디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다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실 텐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박용진 의원의 친분과 관련해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네. 아니, 정치권에서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고 비서실장 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근데 유권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찐친이다. 뭐 이런 찐친은 맞습니까? 저는 그 사람 인연 이런 거 뭐 함부로 생각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는 정치고요. 또 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 의리 이런 거는 그냥 해요. 그래서 그 해마다 설 되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렇게 제가 젊을 시절부터 이렇게 그 존경했던 분들은 설에 그 세배 갑니다. 세배 가고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세배 갑니다. 그래도 정세균 그 전 총리는 제가 이제 고향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세배 간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세배 받을 나이인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세배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냥 말았고 김종인 전 위원님. 김종인 대표도 제가 종종 그 찾아뵙고 말씀 나누는 그런.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실 때 비서실장을 했었던 거죠. 지금 그냥 자연인과의 관계. 자연인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른바 이제 제3지대 윤석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가 국민의힘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몇 명, 뭐 한 20명 이야기 하더라고요. 원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20명만 모이면 그러면 3지대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준석 전 최고는 지역구를 지켜야지 지구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맨날 그렇게 막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막 정치적 상상력을 이렇게 가지시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자와 평론가들의 영역이고 본인은 현역 정치인이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바람도 약간 섞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늘 보면 훌륭한 정치적 자질도 있고 그러시는데 뭐 그 너무 이렇게 약간 한 5cm쯤 떠다니는 듯한 약간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나쁜 건 아닌데요. 글쎄요 뭐 아니 근데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김종인과 뭔가 크로스 이렇게 합치가 된다면 박용진이 아닐까 어떤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뉘앙스.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지역구를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됐나? 박용진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안에서 민주당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바꿀 일을 포기하면 변화시키고 역동성을 부여하는 일을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대선 도전인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제가 그 정치적 존재감이 작더라도 한 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거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도 별로 동의가 안 되고요. 제 책에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김종인 대표와의 인연과 관계를 서술해놨어요. 김종인과의 어색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꼭지인데요. 저도 좀 어색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저보고 갑자기 그 2016년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연이 없었고,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 아시냐고. 진짜로. 대표님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님 잘 모르고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보수적 정치인이시고 저는 진보 정치인인데 이게 맞겠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 이사를 죄송하다 했는데 오후 4시까지만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제 생각이 바뀌었죠. 한 2-3달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당에 얼마나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막 국회의원이 된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밥 한 끼도 같이 안 나눠본 사람한테 비서실장 역할을 부탁할까. 그래 그것도 도와드리고 그러면 비대위는 곧 끝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드렸던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예. 박용진이 김종인의 그 계보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공천을 줬다. 예.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예. 완전히 가짜 뉴스고요. 그 제가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하고 경선에서 당당하게 경선에서 이기고 공천을 땄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비서실장을 맡은 거니까 그거는 뭐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비서실장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예. 광주 광주 방문 일정을 같이 하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아 근데 이 직구준 비서실 직원들이 이거 KTX 특실 타면 이 저기 혼자 앉는 A석이 있고 예. 특실 안 타봐서 잘 몰라요. 예. 이게 있어. 그런 게 그래가지고 원래 4개인데 3개인데요. 하나는 2개가 2명이 붙어서 앉고 하나는 혼자 앉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한 명씩 앉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예. 부천전 왔더라고요. 이거 혼자 이거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나. 되게 고민이었죠. 그래서 혼자서 막 이게 같이 앉아서 가야 된다. 광주까지다. 2시간 20분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질문거리, 이야기거리를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종인 대표 답이 되게 짧아요. 예. 몰라요. 아니에요. 싫어요.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준비한 이야기거리가 1000원도 못 가서 떨어져서 그 나머지 시간을 진짜 와 정말 서로 불편해서 가장 좋은 방법 둘 다 자는 척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한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맡아서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고. 아까 말씀하신 게 세배도 올해도 그러니까 가셨던 거 아니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슨 뭐 명절이나 예. 뭐 이럴 때 있으면 그냥 식사 정도를 같이. 요즘 전화 통화도 여전히 하고 그러십니까? 그 선거 때는 안 했어요. 선거 때는 안 하시고. 왜냐면 막 이렇게 공격을 서로 해야 되니까. 선거 관두고 나서 전화 한 번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전화를 한번 그래서 그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본인을 이렇게 막 여전히 욕하는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멘트를 그래요? 하신 적은 있어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도 참 궁금한데 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합니까? 민주당을 더 싫어합니까?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안철수 대표를 제일 싫어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사이에는 누구를 더 싫어할까? 그건 좀 글쎄요. 아니 전화 잘 받으시잖아요, 기자들. 예. 전화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뭔가 삼지대를 만들어서 좀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권 재창출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뭐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바깥에서 뭐 3지대를 하든 4지대를 하든 N차지대를 만들든 별 관심 없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때 전화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에 관해서 뭐라고? 그냥 신문에 나온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좀 이렇게 세게 신문에 나온 것도 셌어요, 사실은. 그랬나? 꼬붕 뭐 이랬잖아요. 그거 전이에요. 그 전입니까? 그 전에. 네. 그 정도 여기도 뭐 난리야 이제 이런 수준이었으니까요. 신문에 나온 것처럼 아사리판 뭐 이런 그런 뉘앙스였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그 두 분이 서로 뭔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를 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해도 날씨 좋습니다. 건강하십니까로 끝나지. 정치적인 얘기를 서로
안 하시는구나. 할 건 아닙니다. 예. 예. 민주당 이야기 그 민주당을 계속 이제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예. 그 분명히 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예.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데 근데 워낙 소수파다 보니까 곧 다수파 됩니다. 다수파 됩니까? 그럼요. 그 중국 역사도 예. 변방의 민족이 정권을 세워서 예. 중원을 차지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 조정은 결국 우리도 역시 예. 변방의 장수, 예. 왕건,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몸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른바 창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예. 그 이른바 어디 계파에 그래서 그 이른바 승계받은 예. 물려받은 뭐 재벌 기업의 상속자가 아니고요. 저는 창업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개척자이자 도전자의 자세를 통해서 민주당을 변화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수파가 될 건지 그 가치적인 측면은 사실은 박영진 의원의 가치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은 그 진지성이나 진정성은 사람들이 뭐 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고 정치 공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소수파에서 다수파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산수 뭐 답 쓰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사실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언제부터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입니까? 예. 언제부터 다수 의원들이 저렇게 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뭐 걸어온 길도 그렇고요. 노무현 대통령 역시 변방의 비주류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박용진은 그 뭐 비주류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그 주류적 마인드,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이었던 민주당. 예. 우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해야 된다. 예. 자꾸 우리 막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책임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4월 혁명 이후에 어수선할 때 민주당이 책임졌고요. 예. 또 그 뭐 6월 항쟁 중심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왔고요. IMF 이후에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책임졌고요. 또 그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국민적인 이 허탈감과 분노 상황을 민주당이 지금 책임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정당, 중심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할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역할을 하면 그 민주당 안에 그 우리 당원들 예. 이 역사 속에서 쭉 자기 역할을 해오고 책임 정당, 중심 정당의 한복판에서 그걸 끌고 나갔던 당원들의 그 지지의 흐름은 좀 박용진에게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뭐 이렇게 시민들이 올 것이다. 예, 그럼요. 그분들 뭐 의원들 몇 분에게 의원들이 박용진하고 같이 한 해 만에 이게 중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친하고 몇 명과 그룹을 잡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예.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보면 제가 보니까 권리당원, 일반당원 네. 이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투표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더만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광주서부터 이렇게 쭉 왔던 전국적인 열기가 불어서 국민들이 뜨겁게 호응을 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꿈꾸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커지고 시스템화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당의 당권 그렇죠? 대표들을 뽑는 데 방식입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방식은 예. 권리당원 한 80만 명에게 다 권한을 주고 예. 권리당원 80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선거인단을 따로 별도로 모집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거기서 1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국민께서. 예.
민주당 지지층이겠죠. 예. 이분들과 한 200만 명 경선이 이제 되는 거니까 저는 이분들 200만 경선 정도가 되면 상식 경선이다. 국민 눈높이 경선이다. 예. 정권 재창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누가 민주당의 역동성을 부여할 거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이슈 오도독을 예.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데 박용진의 이런 어떤 도전, 변화에 대한 이 몸부림 이런 부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선거인단 참여를 이제 한 7월, 8월 정도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예. 참여하자. 그리고 같이 좀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 민주당이 어떤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위에서 이렇게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에너지를 막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는 뭐 박용진이 그 몸부림 끝에 네. 정말 대한민국의 변화, 대한민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리 대선 나갈 것이다 이 후보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뭐 친문 이른바 언론에서 예. 얘기하는 친문의 어떤 핵심 후보 네. 확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당내? 그렇게 보는 거에 없다는 게 지금 언론의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아니 의원님. 근데 사실 보면 예. 제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물어보니까 내가 아까부터 자꾸 김종인 대표만 물어보고 아니 뭐 가령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 이재명 도지사니까 그리고 계속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경쟁자는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다들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확실한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예, 이 정도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예. 그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광주나 예. 가보면 뭐 그분들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무슨 모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저는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4명의 후보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박용진, 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앞으로 잠재적인 후보들은 그분들은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빨리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 선거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나갈지 안 나갈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국민이 원하신다면 어느 국민도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그렇죠. 손을 들고 내 의사는 이렇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다. 나 이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여야지. 대충 이렇게 눈치 보다가 유리할 것 같으면 나가고 유리할 것 같지 않으면 안 나가고 또 이거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빨리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좋은 검사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정치인일 가능성은 지금 제로예요.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뭐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분야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뭔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난번에 무슨 뭐 노동 관련 전문 교수님하고 앉아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답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 중요하죠. 아니 4시간 동안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무슨 답을 내는 것도 전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좋은 일자리 얘기하셨던데 좋은 일자리 중요하죠. 그게 뭐냐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변화된 노동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냥 몇십 년 그냥 공무원만 하신 분의 인식으로는 큰일 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 수가 뭐 5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뭐 라이더 이거 하시는 분들도 몇십만 명이세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쁜 일자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혹시라도 연봉 뭐 4천, 5천 이상의 대기업 일자리, 안정적인 평생 일자리로 생각하시면 그런 일자리는 이제 얼마 안 돼요. 평생 일자리라고 하는 건 없고 지금은 동시에 2개, 3개의 직업을 가지고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평생 3번, 4번 이상 직장을 바꿔야 되는 노동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개별 노동자들이 어떤 단절을 겪거나 수입의
저 차단, 수입이 더 이상 끊어지는 이런 고용 절벽을 걷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돼서 어떤 일을 하든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고 대통령 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할 일이지 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나누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재벌 대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늘 보잖아요. 대통령 바뀌고 나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청와대에서 예. 일자리 저가 몇 개 만들겠습니다. 몇십 조 투자하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 대신에 규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전부터 몇 개 빼주실래요? 이런 예.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계속 경제 관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 지향, 방법, 계획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보면 좋은 일자리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되게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고 봐요. 예. 거기서 어설프게 좋은 얘기나 좀 몇 마디 하고 예. 그럴싸한 얘기 몇 마디 하실 요량이면 지금 빨리 관두시고 예. 자서전 쓰면 좋잖아요. 그런 거 쓰고 그러셔야지 인기 좀 있다고 대통령 나가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지금 치열한 그 국제경제에 위해서 또 치열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복잡다단하죠. 이거를 어떻게 그 교수님하고 몇 시간 얘기하고 나서 좋은 말 한마디 하고 그걸로 기자들한테 흘려가지고 예. 기사나게 만들고 이런 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나라 망하는 일이죠. 예, 무리하다. 그럼요. 예. 다른 어떤 아주 정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나와서 그 정교한 생각을 검증 받아봐라. 그렇습니다. 예. 그 정교한 생각을 이번에 이제 정치혁명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예. 하신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네, 거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국민 여론하고 상당히 좀 반하는 예.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치인은 예. 자기 생각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런 생각도 없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분은 빨리 관둬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요 제대로 된 행정부 감시를 하고 있고 견제를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언론과 정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쓸데없는 재정 낭비, 쓸데없는 행정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도 바로잡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국감 때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홈런을 한 방씩 치려고 그러는데 번트만 잘 돼도 작은 거 하나만 잘 지적을 해도 한 부처에서 작아도 몇십억, 많으면 몇백억의 재정 절감을 이뤄냅니다. 예. 왜 막 되게 낭비적으로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에서 제일 이슈가 적다고 생각해서 인원수가 가장 작은 데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예. 근데 교육위원회의 피감기관, 모두 몇 개냐면 80몇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등까지 포함을 하면 그 단체들이, 기관들이 수천억 원씩을 써요. 그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예. 관심을 갖느냐?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교육부 국감에 집중하고 서울대 국감에 집중하고 서울 교육청 국감 정도에 집중하고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도 관심이 없고. 언론에 날만한 국감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 원씩을 쓰고 있는 그 많은 피감기관들은 다 이게 조용히 그냥 그렇죠. 지나가는 거죠. 예. 제대로 못 들여다봅니다. 국회 앞에서 밥만 열심히 먹고 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예. 제대로만 이걸 감시해도 예. 바로 잡는다. 박용진이 국회의원 돼서 처음으로 관심 가졌던 현대자동차 이슈.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현대자동차가 자기들이 2조 3조 손해봤다는 거예요. 박용진 때문에. 유치원 3법도 있잖아요. 유치원 3법. 아니,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돈은 뭐냐면 2조 3조를 현대자동차가 손해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쓰여졌어야 될 그렇죠. 돈입니다. 유치원 3법. 매해마다 2조씩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제대로 모르게 막 쓰여져 버려요. 예. 주먹국으로 회계장부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투명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고 안 쓰면 처벌하는 걸로 해서 그 2조 원을 낭비를 막은 거죠. 예.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
이 검은 돈에 대한 과세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료들이. 이거 그 과세하도록 해서 예. 1,200억이 넘는 새로운 세수가 확보됐었거든요. 예. 아니 이게 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낭비를. 이런 밥값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좀 반론을 펴자면 네. 뭐 국회의원 수, 뭐 교육위 의원 수도 적다고 이제 불만을 하셨던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뭔가 나 지금 일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네. 실제로 당장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제발 좀 애들 진도 잘 못 따라가니까 보조기 교사라도 좀 늘려봐라. 네네네. 이런 거거든요.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인프라 뭐 늘린다고 하는데 그 인프라가 사실은 교육이에요. 인적 자원에 관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건설 쪽이 아니고 뭐 이쪽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조교사 늘리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뭐 에어컨 달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또 국회의원들이 막 추진을 해. 나 에어컨 달아줬어요. 지역구에. 이런 국회의원 많이 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아니, 에어컨도 늘려야죠. 날이 얼마 더운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예. 그래, 말씀하신 예. 방향은 뭔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지역구에 공약, 예. 다리 놨어요. 예. 도로 깔았어요. 예.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정부에 대한 견제, 입법 권한과 재정 권한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가 좀 달라요. 제가 밥값하는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료들이 보통 똑똑합니까? 대한민국 관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실책을 잡아내서 예. 바로잡도록 하려면 그분들과 당연히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찾아내려면 사실은 피감기관을 바라보는 그 상임위가 좀 전문성을 쌓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야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저 의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상당히 귀담에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300명보다 더 늘려서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을 좀 가져가자는 거 하나. 그리고 국회가 보다 내밀하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고 예.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물론 국회의원들 싫어해서 허경영 씨 공약을 찬성하셨던 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 허경영 씨 이런 공약 10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예. 얘기하신 것을 찬성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1명 늘리는데 제가 기억이 1년에 더 들어가는 돈이 다 합쳐서 한 9억 정도라는 거예요. 보좌관 월급까지. 보좌관 월급까지 합쳐서요. 예. 국회의원에게 다 들어가는 모든 돈. 예. 국회의원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고 그걸 그렇죠. 포함, 예. 보좌관들 포함 이렇게 9억이라고 그러는데 음. 정말 그 9억을 써서 국회의원 1명을 늘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면 수천억, 적어도 몇십억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남는 장사다라고 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반론을 드려보자면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율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각 분야에서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변호사 출신들이랄지 검파사 출신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장난을 많이 치고 네. 아시죠? 네. 그럼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대형 로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대형 로펌이 법안을 이쪽 법안 만들어주고 저쪽 법안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은근슬쩍 기업이나 재계 거를 끼워넣기 하는데 언론은 전혀 모르고 있고 국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취재하면서. 예,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율사 출신들이 거기에서 수십 명이 이른바 이제 나는 법을 아니까 그러면서 아주 기묘하게 법을 활용해서 말아먹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이익을. 꼴을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와. 예, 예. 너무 많이 들어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봐. 그렇다면 각계 어떤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온다면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뻔히 눈 뜨고 지금 코베이는 세상이란 말이죠. 국회가.
이른바 율사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이 과대대표되는 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정당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발굴하고 교육하고 키워서 이게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권에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직 같은 사람 공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격렬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는 정당 개혁이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책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청년 정치에 대한,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 자금 개혁에 대한 이게 쭉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 개혁과 정당 개혁이 있어야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급되는 것과 동시에 공익적인 사고, 공인으로서의 인식,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없었던 공익인식이 생기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 그것도 이제 훈련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자로 뽑히는 건 회사가 마음대로 뽑는 거지만, 선배들에 의해서 혹은 뭐 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이게 기자다라고 하는 공익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이 더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익에 맞서서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서 용기 있게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이익을 가지고서 조정하고 기득권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가는 정치인들과 기득권에 맞서서 싸워왔던 사람들. 그래서 쟤는 이른바 뭐 독고다이 아니야, 쟤는 그냥 돈키호테 아니야, 쟤는 뭐 혼자 할 거야, 이렇게 그 지적받는 사람들이 갖는 고통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한 7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입니다. 대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구성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방향은 또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또 먼저 들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될 거 있죠. 근데 그게 왜 부자 감세냐고요. 답답하네 정말. 그래서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 이재명 지사 아까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경우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2주택자 4급 이상 공무원들 불이익 주겠다. 세게 얘기하셨더니 생필품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생필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압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 불안정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30대, 40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좀만 기다리면 살 수 있어. 그런 걸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올 거야. 살 수 있든지 아니면 그런 뭐 장기 임대주택 지원 한 30년 동안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뭐 3.7%라는 거 많이 올라서 3.7? 그렇습니다. 3.7을 위한 게 왜 첫 번째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얼마를 내느냐면 그러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러면 한 10만 원씩 더 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종부세가 올랐다고 하지만 10만 원씩 더 늘어나는 수준인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오피스텔 하나에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의 그렇습니다. 월세를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때 되면 또 한 수천만 원 더 올려야 되니까 보증금 올리든가 나가든가 그러라고 그래서 매번 힘들어요.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안 하고 청년들의 고통과 이 실소유를 하기 위한 거주자들, 청년세 30, 40대 세대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게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바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지 10만 원 종부세도 올랐다고 그 3.7% 가구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인하하자는 얘기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좀 저도 좀 황당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월세 지원금도 지금 몇 개월 동안 나갔거든요. 몇 개월 동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지주들에게, 집 소유주들에게 야, 쫓아내면 안 돼. 집세 못 냈다고. 일단 홀드 시켜놓고 우리가 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나갔거든. 근데 이거 똑같은 정책 썼으면 한국 같으면 분명히 또 사회주의 논란 나왔을 겁니다. 이거 너무 뭐랄까요? 이상한 언론들에게 뭔가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0.9% 정도의 종부세 대상 가구에서 3.7%로 올랐다. 예. 그러니까 뭘로 보면 상당히 6배가 늘었다 이런 식인데 예. 알겠고요. 그 3.7%에 대한 대책이 한 5번째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첫 번째는 청년 세대.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 집이 없어서 예. 뭐 또 그리고 이제 막 자기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예. 뭐 오피스텔 월세 살고 이런 사람들의 이 부담을 줄여줘야 국민 자산 성장 시대, 박용진이 계획하고 있는 국민 자산 성장 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주거 비용이 어마어마한 자기 월 소득의 한 3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예. 어떤 때는 절반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30, 40대 집 없는 서민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예. 이렇게 이게 부동산 정책의 수정 정책으로 나가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가야지. 갑자기 무슨 집 있는 실거래가로 치면 12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혹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세금 고통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내는 월로 치면 예. 이거를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고 먼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하고 예. 이렇게 나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주거안 정책이랄지 공급 정책에 관련돼서 보관 같은 게 있습니까? 핵심, 이른바 부동산 불안의 가장 큰 핵심은 예.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지역 균형 발전 문제랑 엮어서 보면 안 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또 따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예. 서울에 저는 어떤 공급 정책을 할 거냐. 지금 뭐 강변북로에다가 뭐 고층으로 짓자는 얘기부터 지하로 하자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자는 예. 얘기부터 뭐 다 땅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그 기능을 통합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거의 1,000만 평에 가까운 땅이거든요. 예. 거기에 한 20만 호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게 국가 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른바 질 좋은 임대주택 정책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다양한 주택 공급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서울 전체 신호, 그다음에 그 수도권 전체 신호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저 여기에 값싼 주택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만 가구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저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 요 공급 정책에서는 일단 김포공항 예. 문제가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세대들에게 한 장기적으로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자산을 축적하고 준비를 해나가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금융 정책부터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죠. 공급 정책, 지원 대책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네.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당내 대선 구도를 살짝 이야기를 하면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 세게 얘기하셨던데. 세게 이야기.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신 걸로. 그 정도면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거의 1년도 안 남았는데. 네네. 예. 그러면 남은 분들이 임종석, 이광재 뭐 이런 분들 아까 지금 분명히 나오는 것 같다. 뭔가 움직인다.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이거는 말씀을 하셨고. 네. 이분들은 나오십니까? 임종석, 이광재. 아니 나오신다고 신문에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향후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할지 말지를 하실 필요 없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의제들이 뭐고 나의 답은 뭐다 이거를 준비하셨으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시작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사실은 여러분이 나와서 네. 경쟁을 해서 뭔가 좀 그 분위기가 국민들 관심도 있고 그래야 좋은 거죠. 여러분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정책적인 논쟁이 진행되고요. 예.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예. 저하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도전자의 태도다. 이런 예.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 정책적으로 갑자기 일관성 없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 오늘 막 비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적 논쟁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국민들은 그런 속에서 야 저기가 그래도 서로 뭔가 이게 말이 되는 예. 논쟁이 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막 들썩들썩 할 거 아니에요. 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 그래야 그래야 저는 이러면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딛고 변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대표 같은 경우는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선거기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선거 기간 무슨 뭐 무슨 저 중립금 이런 게 있던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는데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있죠. 우리도. 아, 그래요? 당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어디서 뭐 공식적으로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안 됩니다.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들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에 캠프에 뭐 네. 직책을 맡는 것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예. 피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이슈 오도독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